저는 북한에서 20년간 국가 핵심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김일성 주석궁 지하 비밀 통로를 설계하면서 이 나라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양 창광거리에 살던 한 설계사가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와서 밝힌 충격적인 진실. 지하 150m 통로 안에는 백성들이 평생 볼 수 없는 쌀과 약품, 그리고 지도자의 망명 자금인 금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너는 너무 많이 안다는 말과 함께 보위부 출두 명령을 받은 그가 가져온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겨울, 평양 창광거리 우리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섰던 그날 새벽 말입니다. 저는 43살 국가건설총국 설계사였습니다. 20년 넘게 평양 건물들을 설계했지요. 우리 아버지는 6.25 때 인민군으로 싸우신 분이었어요. 그 공로로 평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아버지, 그 아들로서 평양 건설에 이바지하는 제 자신이 말입니다. 새벽 3시,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보위부였어요. 리철수 동무, 특별 임무가 있어. 지금 당장 따라오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보위부 차가 새벽에 온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에 타고 뒤돌아보니 아들놈이 창문으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차 안에서 보위부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무는 국가 최고 기밀 임무를 맡게 되었어. 가족에게도 한마디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였습니다. 차는 주석궁 쪽으로 달렸어요. 김일성 주석님이 계시던 곳 말입니다. 뒤편 산기슭에 철문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철문 안은 엘리베이터였어요. 땅속으로 한참을 내려갔습니다. 귀가 멍멍할 정도였어요. 지하 150m, 50층 건물 지하까지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였지요. 문이 열렸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환한 불빛, 넓은 통로,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가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동무가 앞으로 설계하고 확장할 곳이요. 김일성 주석님의 전용 통로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통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말입니다. 지하 150m. 그곳에서 저는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통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폭 5m, 높이 3m의 콘크리트 터널이었어요. 벽 두께가 2m나 되었습니다. 미국 놈들 폭탄이 떨어져도 끄떡없게 만들어야 하오. 전쟁이 나도 지도자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로였습니다. 주석궁에서 금수산까지, 비밀 열차 선로까지 15km였어요. 서울역에서 강남까지 거리지요. 곳곳에 가짜 벽, 비밀문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비밀 창고였어요. 하얀 쌀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강냉이죽도 못 먹어 굶어 죽는데 말이지요. 이건 뭡니까?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식량이요. 최고 존엄께서 며칠이라도 버티실 수 있게. 다음 창고에는 의약품이 산더미였습니다. 제 아내가 지난해 배가 아파도 약이 없어서 못 줍니다라고 했던 그 약들이요. 세 번째 창고에는 금괴가 있었어요. 유사시 외국으로 망명하실 때 필요한 거 아니겠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백성을 지키려는 게 아니구나. 오직 지도자 한 사람만 살면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6.25 때 목숨 걸고 싸웠던 나라가 이런 나라였나 싶었어요. 백성은 굶어 죽어도 지도자만 금괴를 챙겨 도망가는 나라였다니. 제가 맡은 구역은 자동 차단문이었습니다. 적이 추격해오면 문이 닫히고 독가스까지 분사되는 장치였어요. 그 추격하는 놈들이 혹시 우리 백성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통로 끝에는 비밀 열차 승강장이 있었어요. 중국 국경까지 직행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나도, 폭격이 떨어져도, 백성들이 다 죽어도 지도자 한 사람만 빠져나가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강냉이밥에 배추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로에 쌓여있던 하얀 쌀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그때부터 20년 넘게 믿었던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일은 석 달째 계속되었습니다. 설계사 12명, 기술자 30명이 함께 일했어요. 가족들에게는 특별 건설 현장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박성철이라는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똑똑한 친구였어요. 우리 동무, 이 일 끝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것 같소?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포상이라도 받겠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박동무는 전기 시스템을 담당했습니다. 어느 날 환기구 위치를 3m 옆으로 잘못 그렸어요. 큰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고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동무가 따로 불려갔습니다. 잠깐 확인할 게 있다는 말과 함께요. 다음 날 박동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성철 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그 동무는 더 이상 이 현장에 없소. 그게 끝이었습니다. 작업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의 도면도 연필도 물컵까지 다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요. 며칠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동무, 관리소로 갔다더군. 정치범 수용소를 말하는 겁니다. 도면 하나 잘못 그렸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두려웠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 설계도 한 줄 그을 때도 10번씩 확인했어요. 실수하면 저도 박동무처럼 사라질 테니까요. 일제시대 때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던데요. 같은 민족끼리 이러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박동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그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입 밖에 내는 순간 자기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박동무가 살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가족들도 다 끌려간 거겠지요. 연좌제로 말입니다. 만약 내가 실수하면 이 아이들도 박동무 가족처럼 되는 건가?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일을 끝내는 순간 저도 위험해질 거라는 걸요.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버렸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뭔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1년이 지났습니다. 주석궁 지하 통로는 거의 완성되어 갔어요. 그때 김일성 주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2094년 7월이었지요. 온 나라가 울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공사가 중단되겠구나.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장례 한 달 후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어요. 김정일 장군님을 위해 통로를 확장하라. 추가로 20km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2011년 김정은까지. 저는 3대의 비밀을 모두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니 감시가 노골적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집 맞은편 아파트에 낯선 사람이 이사 왔습니다. 보이부 감시원이었어요. 하루 종일 저를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이 좀 바빠서 그래.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거든요. 어느 날 강동무가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무, 너는 너무 많이 한다. 너 같은 사람은 절대 평양에서 늙지 못해.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걸었습니다. 평양 거리는 어두웠어요. 전기가 부족해서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들 방에 들어가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21살. 꿈이 많은 나이지요. 다음은 딸 방에 갔습니다. 19살.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보이부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리철수 동무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보이부로 출두하시오. 10일. 제가 통로 최종 설계를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결심했습니다. 도망가기로요. 결심은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양에서 탈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지하 통로의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요. 사흘 동안 머릿속으로 통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어요. 통로 동쪽 끝 폐쇄된 환기구. 너무 좁다고 사용하지 않기로 한 곳이었습니다. 평양 외곽 대동강 근처 산기슭으로 연결되었지요. 경비 교대 시간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53분. 7분 동안이 유일한 기회였어요. 비밀 열차가 들어오는 목요일 오후 7시. 열차 소음 때문에 다른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데리고 갈 수도 두고 갈 수도 없었어요. 제가 도망가면 연좌제로 관리소로 끌려갈 테니까요. 하지만 정답은 없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가족은 고통받을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이 먼저 떠납니다. 여보, 내일 출장 갑니다. 갑자기요? 어디로요? 함흥입니다. 이틀쯤 걸릴 겁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목요일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은 손전등, 물 한 병, 중국 돈 조금 들어 있었어요. 6시 53분. 저는 폐쇄된 환기구 쪽으로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 볼트가 잘 풀리지 않았어요. 6시 57분. 겨우 맞개를 열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들어갔어요. 7시 정각. 열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기어갔어요. 무릎이 까지고 손이 긁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냐? 보이부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기어갔어요. 뒤에서 궁견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갈림길이 나왔어요. 왼쪽은 본 통로, 오른쪽은 지하수 배수로. 저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물속을 기어가며 전선에 몸이 스쳤습니다. 궁견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앞에 빛이 보였어요. 출구였어요. 마침내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기슭이었어요. 대동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자유의 공기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기는 아직 평양이었으니까요. 환기구를 빠져나온 저는 한참을 숨을 헐떡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산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평양에서 국경까지 4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지요. 일주일 동안 산속을 헤맸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어요. 산에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계곡물을 마셨습니다. 발은 물집으로 뒤덮였어요. 신발 바닥이 뚫렸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어요. 거짓골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밤 옥수수밭에서 옥수수를 따먹다가 농장 경비에게 들켰습니다. 도둑이다. 총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빗나갔어요. 보름쯤 지나 압록강 근처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강변에는 철조망과 순찰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강변을 살폈습니다. 강이 굽이치는 한 지점에서 경비가 약했어요. 다음 날 밤 구름이 많아 어두웠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너무 차가워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천천히 강으로 들어갔어요.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물을 삼켰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가족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갔어요. 마침내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이었어요. 해냈다. 하지만 새로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돼요. 다음 날 아침 조선족 마을이 보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밭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저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할아버지는 한눈에 아셨어요. 북에서 온 사람이구먼. 할아버지는 저를 집으로 데려가 밥을 주시고 옷을 주셨어요. 일단 씻고 먹게.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보름 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움에, 안도감에, 그리고 죄책감에. 저는 살았지만 가족은 북에 두고 왔으니까요. 어디로 갈 건가?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네.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께 연락해보지. 그날 밤 헛간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지붕 아래였어요.
하지만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보위부가 가족을 끌고 가는 걸 봤어요. 이게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조선족 할아버지가 연락해 주신 목사님을 사흘 뒤에 만났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형제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형제님이 평양 핵심 인물이라 북한 추적이 심할 겁니다. 맞았어요. 저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일성 3대의 비밀 통로를 설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목사님은 저를 교회 지하실로 옮겨주셨습니다. 당분간 여기 계세요. 한국 영사관에 연락하겠습니다. 좁은 방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도 없었습니다. 밥은 하루 2번 교인들이 갖다 주었어요. 따뜻한 밥이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가족이 고문받는 꿈, 아들이 울부짖는 꿈.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님, 기도하십시오. 저는 종교가 없었지만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주일 후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후 한국 사람 2명이 왔어요. 리철수 씨, 대한민국 국정원입니다. 김일성 주석님의 비밀 통로를 설계하셨다고요? 네, 4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걸 말했어요. 통로의 구조, 위치, 비밀 출구까지. 이건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모셔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중국 공안이 왔습니다. 탈북자가 숨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목사님이 급히 내려오셨어요. 형제님, 교회 뒤편으로 빨리요. 밤거리를 뛰었습니다. 뒤에서 공안들이 쫓아왔어요. 다른 교회로 가서 창고에 숨었습니다. 쌀포대 사이에 몸을 숨겼어요. 사흘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밖에서 공안들이 수색했지만 다행히 그냥 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목사님이 오셨어요. 형제님, 내일 한국 영사관으로 가십시오. 다음 날 새벽 트럭짐 사이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어요.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한국 영사관이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안전하구나. 영사관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는 겁니다. 집. 한국을 말하는 거겠지요. 일주일 후 저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어요. 창밖으로 중국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몇 시간 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인천,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다리가 떨렸습니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감격해서였어요. 입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환한 조명이 눈이 부셨어요. 형광등이 이렇게 밝은지 몰랐습니다. 북에서는 전기가 부족해서 어두컴컴했거든요. 국정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철수 씨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공항을 나왔어요. 햇살이 쨍쨍했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고층 건물들이 보였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입니까? 네,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은행 사용법, 교통카드, 편의점 이용법. 24시간 여는 편의점이 있다고요? 신기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북한을 검색했습니다. 뉴스가 쏟아졌어요. 김정은 동정 기사 사진을 봤습니다. 내가 만든 통로를 쓰고 있구나.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마트에 갔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어요. 쌀, 과일, 고기, 과자, 음료수. 모든 게 산더미였습니다. 북에서는 장마당에 가도 물건이 별로 없었거든요.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다. 아내가 좋아할 과일, 아들이 먹고 싶어 하던 과자, 딸이 그리워하던 초콜릿. 하나씩 담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석 달 후 사회로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집이었어요.
건축 설계 사무실에 취직했습니다. 급여는 한 달에 250만 원. 북에서는 1년 벌어도 못 모을 돈이었어요. 퇴근 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이 수백 개였어요. 북에서는 4개뿐이었고 김일성 찬양 방송뿐이었거든요. 어느 날 북한 뉴스를 봤습니다. 김정은이 시찰하는 모습이었어요. 저 사람은 내가 만든 통로를 타고 다니겠지. 속이 쓰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살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밤마다 꿈을 꿉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나오는 꿈이요.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제 가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북한은 연락이 안 됩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불가능하다는 걸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일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며 살아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한 삶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매일 밤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겁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북으로 달려갈 거예요. 고향으로, 제 집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안고 울 거예요.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그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6.25 때 싸우신 분들,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북한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석궁 지하 통로. 제가 만든 그 통로를 언젠가 박물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독재의 상징을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김일성을 지키기 위해 만든 길. 그 길이 결국 저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살려야 할 사람들은 아직 북에 있습니다. 제 가족과 2,500만 북한 동포들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증언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